네, 안녕하세요. 파맥스입니다. 2024년 5회 약사 예비 시험 이번 7월이죠. 7월 첫째 주 주말. 그래서 이제 약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약사 예비 시험을 위해서 이제 여름, 가을부터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셔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6개월간. 아니면은 뭐 자료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뭐 학원을 통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비 시험을 준비하고자 한다니 이제 학원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약사 예비 시험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그다음에 자료도 부족하고 뭐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 해외 약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생소한 과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준비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또 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막상 알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래서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그리고 또 요즘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회를 지금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저희 설명회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 중에서도 독학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좀 도움을 드리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오늘 설명회는 이제 파맥스 메인 튜터 선생님으로 이제 미국 약대, 한국 약대 같이 다 경험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에 계신 이제 저희 김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약대를 2년 다니다가 한국에서 약대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에서 화학 관련 과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그 화학 관련 과목들을 담당하고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순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명의 첫 번째 섹션이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어떤 시험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이 예비 시험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약사 예비 시험과 해외 약대 이수 과목 차이 그리고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 그리고 불합격생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섹션을 좀 더 궁금하게 보시고 집중하고 싶었던 분들인데 이제 예비 시험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 2022년, 2023년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각 전문 튜터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약사 예비 시험 합격 약사분들 중에서 한 분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사전 인터뷰를 해서 지금 본인만의 합격 전략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습 전략 플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파맥스 합격 클래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순서 이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과목들 많이 이제 낯이 익으실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보셨을 텐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과목들이 약사 예비 시험 출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합성학 기초는 해외 약대 뭐 올가닉 케미스트리 올고죠. 과목과 흡사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성학, 의학화학, 분석학, 물리학학 예방, 생약, 품질 많죠. 약무행정 이런 부분들 여기 10번 정도까지가 이제 해외 약대에서 거의 배우지 않거나 전혀 배우지 않는 과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히 생소하다. 그리고 11번 과목부터 17번까지는 좀 이제 배운 적도 있지만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유사하지도 않은 부분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과목으로 볼 때는 17개 과목 정도 중에서 무려 약 10개 정도 과목이 해외 약사분들은 이제 완전히 생소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으로 공부해야 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럼 이제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예비 시험 응시자가 가장 많은 미국 약대, 미국 약사분들 기준으로 해서 약사 예비 시험 과목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 과목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과목이 많아서 막 너무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루진 않고요.
제가 이제 대충 그 어떤 과목에 대한 느낌 정도만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화, 말 그대로 메디슨을,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은 메디슨 케미스트리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배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게 의학화학이라 하면, 화학인데 화학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SAR이라고 해가지고, 구조, 그러니까 약품이라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꿨을 때 어떤 생리 활성이,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활성이 혹은 독성이 혹은 그 대사가 바뀌냐 하는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뭔가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논리적인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바꿨을 때 뭐 대사가 빨라지더라, 뭐 요런 게 거의 그냥 팩트 위주로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한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참 편한 과목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더 덜 깊게 배우고, 물론 그 색깔, 그러니까 방향성은 거의 비슷해요. 배우는 방향성은. 약작 같은 경우는 이제 약동학이랑 보통 같이 묶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비고사를 보실 때는 한 과목 안에 묶일 거예요. 근데 보통 공부할 때는 따로따로 공부해요. 그 이유가 약제약은 대부분 이제 공부할 때는 물리학학이랑 묶이고요. 약도학 같은 경우는 좀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제약은 말 그대로 약제, 뭐죠? 그 약을 만들 때 우리가 그 필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들만 사람 몸 안에 투여한다고 해서 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분들을 약처럼, 그러니까 약의 제형처럼 녹말을 섞는다든지 어떤 부영제를 섞는다든지 가소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약처럼 만드는 그거를 분석하고 뭐 그런 부영제나 그 가소제라든지 그런 종류를 암기하고 특성을 공부하는 학문이 약제학이고요. 그리고 그 약이 약으로서 만듦새를 이루고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퍼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서 ADM이라고 하죠. 보통 업sorption 흡수되고, 디스트리뷰션 분포되고,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대사되고, 익스크션 이렇게 몸 안에 나갈 때까지. 네, 그리고 나서 약의 뭐 농도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약 농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 우리 몸 안에는 보통 외부 물질은 다 독성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저희 약이라고 인지하고 먹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계산, 뭐 농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약이 몸 안에서 어떻게 거동하고, 농도가 거동하고, 그런 것들이 약동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harmaceutics, Dosage Form and Pharmacokinetics라고 배우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도 약대가 많기 때문에 좀 학교 바이 학교 다른 건 알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예방약학 독성학인데요. 예방약학 뭔가 들으면 살짝 그 면역학이랑 오해하기가 쉬워요. 먼저 독성학부터 말씀드릴게요. 독성학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독성학, 톡시콜로지인데 예방약학의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그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는 예방약학의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 이렇게 좀 분리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방약학 안에 독서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서학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뭔가 약사가 당연히 알아야만 할 것 같은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예방약학이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예방약학은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배웠으면은 이제 또 다른 질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렇게 곰팡이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성면들 때문에 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어떤 금속, 그 중금속들 있죠. 뭐 멀큐리라든지 뭐 그런 금속들 때문에 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그냥 암기하는 과목이 예방대학입니다. 그것도 잘 정의된 자료가 사실 중요해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줄 선생님도 좀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듦새가 이쁜, 또 한눈에 보기 좋은, 그리고 뭘 외워야 되는지 딱딱딱 정리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뭔가 유사한 과목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톡시콜로지는 좀 명확하게 있지만, 밑에 인체생리학, 변태생리학, 뭐 제가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피지올로지, 그죠? 이제 보통은 여기 해부학이 살짝 섞여 있긴 한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해부학은 저희가 그 시험 보는 문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뭔가 생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몸 안에서 그 각각의 부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병태생리학,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있어서. 네, 약품, 미생물학, 면역학. 그 말 그대로 몸 안에서 몸 밖에서부터 몸 안으로 균이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을 처리하려면은 항생제들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항생제를 먹기 이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이 대항하기 위해서 또 면역 반응들이 일으켜요. 면역 단계들, 면역 물질들. 당연히 그런 과목들이고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지루하시니까. 약국 실무 실습은 이게 미국에서 공부를 여러분들 빡세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국 실무 실습이란 이름 때문에 약간 와닿지가 않아요. 그 보통 약물 치료학을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미국 약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렴풋이만 알고 있어요. 좀 다양한 1년 거치면서 다양한 학생분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되게 실습을 강조하죠. 그죠? 그리고 많은 병원이나 뭐 이렇게 약국 같은 데 가서 실습을 더 되게 심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화해서 하는 과정 중에서 약물 치료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얼마큼의 용량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떤 병에 뭘 써야 되고 뭐 DDI가 이렇게 서로 그 drug drug interaction 있고 drug disease interaction 있고 drug food interaction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약국 실무잖아요. 실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약물 치료학의 어떤 하위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안에 밑에 들어있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약국에서 혹은 병원에서 더더욱 유의해야 되는 점들을 강조해서 모아놓은 그냥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약물 치료가 좀 잘하면은 커버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좀 잘 정리된 자료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라기보다 자, 양리학, 약물학, 약물학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제 약물 치료학이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얼마만큼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온다, 어떻게 나아진다를 배웠다면은 약물학은 그 나아지는 기전이 뭐냐, 어떤 그 뭐냐, 어떤 그 단백질을 타겟하냐, 어떤 약물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작용하냐, 그런 원리를 배우는 과목이고요. 약물 치료학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합성학 기초,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죠. 그 미국 혹은 다른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6년제, 7년제, 8년제 다양하지만 자주교육 제도가 옳고 그러니까 유기화학이라고 이름 아래 배워요. 근데 굉장히 기초적으로만 배우죠. 사실 한국에서 그 이 예비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기초적인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 기초적인 단계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난이도가 크게 다가와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많이 을 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 딱딱 요 한 과목에 겁먹어서 이 한 과목에 너무 파고들 필요가 없고 제가 잘 정리된 걸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간 유기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품 생학 같은 경우는 바이오케미스트리 쉽게 얘기해서 회로들 외우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글라이콜리시스라든지 해당 과정이라든지 프랩 사이클 그리고 전자 전달기라든지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 혹은 분해 과정, 그리고 뭐 안에서 아미노산들, 합성 과정, 분해 과정, 이런 것들을, 회로들을 그냥 다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유전학까지 더해져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유전, 뭐, 그러니까 세포가 급제하고, 죽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게 약품 생화학입니다. 그냥 바이오케미스트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좀 생각이 드는 과목이에요. 물리약학. 물리약학은, 자, 약물도 고체 형태가 있고, 기체 형태가 있고, 그리고 액체 형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약물이 꼴 지어질 수 있는 형태들, 고체, 액체, 기체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고체랑 기체랑 액체가 뭐 상온에서 어떻게 거동한다든지, 온도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거동한다든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 해당 꼴을 가질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 안에서 만들어진 학문이고요. 이게 예비고사에는 연력학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예비고사에는 물론 이 예비고사를 통과하고 그 다음 보시는 시험에서는 연력학이 없지만 예비고사에 연력학이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몇 문제 안 나오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연력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의약품 합성학 자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들이 합성학 기초 혹은 유기화학 의약품 합성학 이렇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의학과학인데요. 그 가운데 단계에 있는 의학 약 합성학 기초가 만드는 원리, 합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줬다면은 의약품 합성학은 우리가 목적하는 어떠한 약품의 그 형태 있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구체적인 스텝들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합성하는데 10스텝, 15스텝, 20스텝 뭐 이렇게 해서 그 딱 스킴이라고 하죠. 어떤 스타팅부터
파이널 프로젝트까지. 그거를 이제 한 120개였나요? 그 정도 공부하고, 아까는 의학과학은 어떠한 그 파이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 파이널 프로젝트가 우리의 생리 활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약학은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어떤 생약들, 예, 뭐 갈근이라든지, 뭐가 있죠? 길경이라든지, 뭐 오미자, 다 생약 중 하나죠. 산삼, 뭐 산삼, 인삼, 뭐 홍삼, 다 생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생약들이 어떠한 지표 물질, 이게 생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포함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 어떤 지표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지표 물질들이 어떠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 놓은 학문이어서 단순 암기 학문입니다. 네, 분석, 계산, 분석 기기인데요.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산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리스크 있는 발언일 수 있지만 버리라고 얘기하면 당당하게. 왜냐면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계산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이 계산 문제를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들을 놓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 문제를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가셔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부분 과목이 분석 계산 쪽에 있고 품질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품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보통 공장들을, 그러니까 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그 어떤 문서화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서 내 안에 있는 내용들도 공부를 하는데 그거 플러스 그 문서들이 체계화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어떤 문서 아래 어떤 문서가 있고 어떤 문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을 적용되고 요거 너무 머리 아프고요. 요거 공부하다가 몇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합격생 분들 중에서도 요 두 개는 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두 개는 과감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분석 기기 같은 경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암기하면 다 맞춰요. 그냥 분석할 때 필요한 기기들이 저도 많이 사용하는 LCMS라든지 NMR이라든지 IR이라든지 알파디라든지 뭐 이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 기계들의 원리. 그 정도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리를 알면은 보기를 보고 찍어서 맞출 수, 그러니까 이제 골라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분광도 뭐 이런 거 해서 양무행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왜? 한국의 양무행정 시스템은 미국의 양무행정 시스템 혹은 보험 시스템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것도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양이 굉장히 적어요.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를 따라가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양무행정 시스템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뭐 약국에서도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병원에도 시스템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또 보험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한 3강이나 4강 안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약사 예비 시험 출제되는 과목들, 그 예비 시험에서는 어떻게 배치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예비 시험 그 교시별로 이 그 과목 배치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까지 4회까지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 선생님, 이렇게 이제 1교시에서 3교시까지 각 과목들 별로 배치되는데 매년 많은 그 해외 약사분들께서 이 2교시 과목, 2교시에서 이제 좋은 득점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교시 같은 경우에 65문제, 한 문제에 1점씩 65점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 점수가 30점은커녕 25점 수준 보다 조금 더 낮은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김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각 교시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점수를 획득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 문제들 기준으로, 제가 복원시킨 문제들 기준으로 개수 좀 구체적으로 당시 분석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다시 여기서 읊을 수는 없고요.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1교시나 3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미국 기준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외국 약대에서는 임상 쪽이나 생물 쪽들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약대를 들어갈 때 그쪽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국이 유독 좀 이렇게 그러니까 화학 쪽 과목들을 되게 생물이랑 균등하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1교시와 3교시 비율이 훨씬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교시 다 맞추고 3교시 다 맞추잖아요.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135개입니다. 합격이에요. 사실 2교시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제가 2교시에서 아까 복잡한 과목들 있잖아요. 품질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그 분석화학 쪽에 그 절반, 네, 계산 문제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버리고 의약품 합성학 그리고 아마 합성학 기초 의학화학 쪽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과목 자체로 그 과목을 공부해 온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는 되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지만 그냥 생소하다는 이유 하나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여기서 반타작을 하자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 정도 맞추고 그다음에 의약품 분석과에서 기기 쪽 맞추고 그다음에 약제약, 약동학도 이거는 이제 약제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면 맞출 수 있거든요. 약도도 계산이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날려도 제가 65문제 중에서 약 30개에서 35개 사이로만 맞자. 참고로 요 과목들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 개수가 동등하게 나오지 않아요. 음.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2교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합성학 기초, 그러니까 유기화학 문제였어요. 당시 기준으로 한 20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음. 맞춤만한 문제들이에요. 여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2교시 내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만 다 맞추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 70% 맞추고, 뭐, 분석학 저 계산 쪽이랑 품질제도 다 찍었다고 해도 거기서 또 몇 문제 맞추고, 약제, 약동학 합쳐가지고 요것도 한 4, 50% 맞추고 해가지고 30문제, 35문제 가져가고, 1교시랑 3교시에서 이제 1교시에서는 그 이제 좀 다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미생물학, 약품 미생물학이라든지 면역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항생제, 당연히 약사라면 알아야겠죠. 경제생리학, 이것도 인체생리학, 이것도 그냥 알면 맞추는 문제. 생략학도 마찬가지고요. 생화학까지도 물리학은 살짝 애매합니다. 그 기준이. 약간 이교시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남겨두고. 그래서 한 80% 정도, 한 87에 56, 한 55개 정도죠. 그죠? 그 이미 55개, 2교시에서 한 30개 합쳐가지고 한 80 몇 개예요. 그죠? 3교시에서는 거의 다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예방약학, 약물치료학, 그 약물학, 약물행정, 약국실무실습. 약국실무실습 같은 경우는 약물치료학이랑 한 대 묶이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요, 문제가. 한 30문제, 20문제, 30문제 사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약물학. 당연히 약사면 약 기전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약물행정. 요거는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공부해보시면 가성비가 좋아요. 문제들이. 예방약학은 양이 대한데 저희 쪽 그 영양학을 담당하시는 튜터님께서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 90% 정도 가져간다, 혹은 80% 정도 가져간다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싹 개수를 보면은 그게 130개 정도 기준이에요. 요런 전략을 짰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너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과목 팔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3교시에서 막 60%, 70% 맞아버리고. 그죠? 2교시에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아요. 막 65문제 중에 60개 맞추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끽해봤자 40개, 몇 개 좀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미 개수 대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100문제 혹은 110문제로 떨어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1, 3교시를 잡아가고 2교시에서 좀 마음을 편하게 먹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사 예비시험 합격 자료를 잠깐 볼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합격률이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인터넷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첫째 해 2020년에는 이제 5.8%에서 16.4%, 그다음에 이제 23.6%까지 상승했고 작년 예비 시험에 이제 27%까지도 상승해서 많은 이제 예비 시험을 보려고 하는 치르려고 하는 약사님들이나 해외 약대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희망에 찬 어떤 뭐 분위기이기도 했었는데 작년 4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호주 약사님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체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2024년 5회 약사 예비 시험도 합격률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30% 이상으로.
참고로 이제 의사 예비 시험이나 해외 의사 예비 시험이나 해외 치과 의사 예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40%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사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김 선생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시지만 이렇게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이 금년에는 27%, 30%를 더 넘겨서 더 계속 올라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제가 그 뒷자료를 본 거 중에서 혹시 불합격생들 성적 분포대를 한번 잠깐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이해가 좀 잘 되실 텐데, 이제, 요 다음 거요. 네. 요거요. 아, 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네. 요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재수생들이 끼잖아요.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생들이 끼게 됩니다. 근데 그 재수, 사수, 삼수생들 중에서 이 비율을 보시면은 100점에서 109점 혹은 110점에서 119점 사실 요 분들은 다시 봐도 요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럼 사실 110개에서 119 구간 같은 경우는 몇 개 더 잘 찍으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 찍으실 때 막 4지선, 5지선 나죠. 그러면 다섯 개 다 헷갈려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 소거하고, 세 개 남으면은, 그것을 찍어요. 그러면은, 맞출 수 있고, 3분의 1 확률로 맞추거나, 혹은 3분의 2 확률로 떨어지겠죠. 요 분들이 다시 봤을 때, 당연히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매년마다, 비율이 지금 합치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비율 안에서 또 이제 개수가 살짝살짝 오르면서 합격생들 그 퍼센트에 편승이 되니까, 이제 매년마다 당연히 오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뜻은 문제가 쉬워져서 오르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로 4회나 3회 같은 거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합격생 비율이 오른다. 그래서 문제 쉬워지고 있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뒤쪽에 보면은,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국가에서 내는 시험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 지문과 똑같은 보기를 낼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볼수록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좀 더 지역적으로 이제 커지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아마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별개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합격하시기 때문에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사 예비 시험이 이제 해외 약사들에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사 예비 시험 출제 과목의 첫째 70% 가까이 많은 문제들이 해외 약대에서 학습하지 않는 과목들이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본 약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약대 과목들과 거의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비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 중에서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일본 약대 출신들이 좀 더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험 정보, 기출 문제라든가 어떤 자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국시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도 이제 시험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이제 그것도 감이 안 오는데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도 기본적인 어떤 학원 소개 정도밖에 아주 간단한 어렵다란 이야기들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요즘에 카카오톡 오픈 카페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약사 예비 시험 같이 공부해요 이런 방들도 많이 있는데 서로가 눈치를 보고 서로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 원하기만 할 뿐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진 않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이런 깨알 같은 정보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실상 매년 지금까지 4년간 행해왔던 그 예비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들을 보시면 보통 7월 달에 시험이 보면은 그 전년도 가을 정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사실 요 시기 때 12월에서 1월 요 사이 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부분 분들이 이제 2, 3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1, 2월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보실 때 이렇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출판사 교재들만 갖고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럴 경우에.
떨어지겠죠. 네. 시중에서 구하는 문제들로는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워야 되는 그 양을, 그러니까 당연히 원론적으로 약물 치료를 공부하면은 A부터 Z까지 약물 치료와 교과서 넣고 다 외우고 시험 보는 게 맞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붙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떤 내용 안에서도 잘 나오는 질병이라든지 잘 나오는 약들의 경중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시중에 나온 자료는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합격률 저조한 이유에서 저는 사실 3번, 다음에 4번을 달고 싶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클로피도그렐에 클로린이 꼭 필요한 이유를, 그러니까 활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유를 저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외워야 돼. 왜? 교과서에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8 이하의 그 어떤 어떤 그 환자가 아카보스나 혹은 플로르키놀린 약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약물 치료학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알려드리고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보통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암기해야 되는데, 뭔가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커리큘럼만 따라가면은 나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럼 당연히 떨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그날 복습이나 예습이나 하셔서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 다. 뭐 이제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뒤에 만들었던 게 이제 뭐 그룹 스터디 이런 활동인데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선별된 자료들, 그러니까 경중이 잘 나타나는 자료들, 이거 효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자고 이 시험을 보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공부를 진짜 해야 됩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암기해야 될 거 다 암기하고, 그리고 그만큼 힘들어요. 이 시험은 여러분들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막 그냥 국가에서 내는 시험이니까 그냥 하면 어떻게든 가겠지 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2022년과 2023년 작년 약사 예비 시험에 출제되었던 과목들에 대해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파맥스 선생님께서 과목별로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과목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키워드 위주로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아마 다른 데서 확인하기 어려운 굉장히 좀 귀한 영상일 테니까 참고해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NaH의 삼각형 고리 만드는 문제 출제라고 적혀 있어요. 입체가 어려웠음. 사실 이것만 보고는 무슨 문제는 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예상컨대 삼각형 고리라는 걸 보고 어, 단순히 탄화수소 삼각형 고리, 그러니까 C랑 H로 이루어진 삼각형 고리를 NaH로 만든다라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에폭사이드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입체가 어려웠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서 이런 다음과 같이 요런 이 죄송합니다. 할로하이드린 이 구조에다가 이 베이스를 써가지고 강베이스를 써서 이런 식으로 에폭시데이션을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물론 입체가 어려웠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꼭 이렇게 링으로 말려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 당연히 커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강의들에서.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을 의자로 펴냈을 때 맞는 것은 뭐 이렇게 체어 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요건 당연히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부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약 개발 방법을 맞는 것과 몰리큘러식 보여주는 두 문제, 구조 단순화와 레스 변형한 것. 이거 의학학 문제죠. 의학학 문제에서 이 약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사용하는 기법 전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첫 강의 즈음에 그러니까 초반 강의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카빈 첨가 반응 문제 출제, 사이먼 스미스 반응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아까 위에서 말했던 탄화 수소로 이루어진 삼각형 고리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반응이에요. 음. 그래서 뭐 사이먼 스미스 반응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기출 해설이기 때문에 뭐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그러니까 사이먼 스미스 반응이 뭐고 카빈이 만들어진 원리는 뭐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들 안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L도파 몰레큘 고르는 문제 출제. 자, 여러분들이 아마 생화학 이제 이쪽 그 의학화학이나 이쪽 말고요. 의학화학에서 나와요, 당연히. 의학화학에서도 저기 카테콜라민에서 뻗어나가는 구조들을 외우다 보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면은 에피네프린 이런 거 있죠,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그룹, 요런 그 패밀리 애들의 구조를 외우다 보면은 당연히 엘도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화학 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몰레큘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프라트로피온 보기를 제공하고 니오하고 붙는 아미노산은 니오가 붙는 아미노산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미노산을 뜻하는 건지는 좀 불명확해요. 네, 복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면은 사실 이 니오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면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니오 형태가 니오 형태라 하면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닭발같이 여기 CCC가 여기 적혀 있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달린 구조를 가지는 아미노산은 없어요. 음.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필수 아미노산 중이었다면 이게 아이소가 니오로 잘못 복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발린과 뭐 루신 정도가 있죠. 끝에 루신은 발린에서 이제 메틸렌 그러니까 CH2 그 체인을 하나 더 추가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R그룹에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리프로트로피물질 언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뭐 복원은 살짝 불명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노산 구조들을 다 알고 있다면은 그리고 성실하게 저희가 합성학을 공부를 하셨다면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법으로 공부하셨다면은 분명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유팍 예.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뭐 이런 구조가 나왔고 자 이제 아래 제가 답을 써놨어요.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본 문제 같았는데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당연히 모체라고 하죠. 모체는 펜타가 들어가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죠? 이 모체 안에서 작용기 중에서 아마이드죠. 그래서 아마이드가 모체 뒤에 붙는 그 뒤에 붙는다고 해서 서픽스라고 하죠. 서픽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이드니까 N에 붙어 있는 작용들도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N-에틸, N-메틸. 근데 그 앞에 먼저 작용기들 언급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브롬 몇 번째 붙어 있다? 1, 2, 3, 4. 그래서 4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다. 그래서 RS 판단까지 아주 야무지게 1, 2, 3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S죠. 뒤쪽에 H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작용기를 다 언급하고 나서 N에 붙어 있는 작용기 에틸 메틸인데 E와 M 중에서 알고리즘 다 우선순위가 똑같죠? 우선순위가 똑같으면은 그 다음에 알파베티컬 오더로 가야 되죠. 그래서 E와 M 중에서 알파벳 순서가 E가 더 빠르니까 E가 먼저 온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이팍을 이름을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니까 딱 잘 찍어줬으면은 됐을 것 같습니다. BR2 안 봐도 뭐죠? 브로미네이션이네요. 브로미네이션.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기초 반응 중에 기초 반응이에요. 불미네이션. 클라이든, 제비얼 같은 거는 제가 분명히 강의 안에서 옥시코프랑 코프랑 잘 묶어서 공부해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반응 주고 문제 맞히는 형태, 반응을 주고 문제를 맞추는 형태. 근데 뭐 당연히 합성하기만 반응을 주고 문제를 맞추겠죠. 이거 좀 도움이 안 되는 단서 같고요. 리빙 그룹에 있는 고리아 반응. 리빙 그룹에 있는 고리아 반응은 많죠. 줄 수 있는 예시가. 근데 뭐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이렇게 있고, 뭐 할라이드 계열. 할라이드 계열이라고 하면은 FCl, BR인데 보통 비열을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두 개는 이렇게 반응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열 달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음. 그리고 끝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음이온을 생성해낸 다음에 이렇게 공격해서 고리화되는 반응이 있죠. 간단하게나마 SN2 반응이라고 하죠. 분자의 SN2 반응. 한번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로빈슨, 디에크만, 미카엘, 클라이젠, 리프마스키. 자, 앞에 네 개는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 번. 제 강의 안에서. 근데 리포머스키는 그러니까 합성학 기초 말고, 합성학 쪽에서 언급을 한 번인가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왜? 필요가 없습니다. 리포머스키 같은 경우는 아이돌 리액션에 징크를 이렇게 알파 자리에 할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징크를 도입해가지고 아이돌 리액션을 좀 더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반응인데, 레인드 반응인데, 이걸 알고 푸는 반응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다음 반응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요 네 개를 알고 있다면은, 만약에 요 네 개가 아니라면 마지막 거겠죠? 그래서 요 네 개를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로빈슨 아듈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미카엘 리액션 먼저 한 다음에 아이돌 리액션으로 고리를 만든 반응, 디에크만 사이클라이제이션, 이거는 분자의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반응이고요. 그리고 미카엘 반응 같은 경우는 일사첨가 반응이죠. 그죠? 알파, 베타, 언세츄리티드 컴파운드에서 이, 알파, 베타 자리에 이제 뉴클레오파이드 첨가가 되는 그런 반응이고, 플라이즈는 이제 에스터와 에스터 혹은 에스터와 알돌 간에 첨가되고 나서 그 에스터의 OR 그룹이 이탈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요 앞에 네 개는 굉장히 기초적인 유기화학 2를 다 공부했다면 알고 있어야만 하는 반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개가 다 음, 아니라면 이게 아마 복이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1, 2, 3, 4, 5 아마 반응 하나 주고 1, 2, 3, 4, 5에 이 반응들 써 있고 자, 다음 반응은 어떤 네임드 반응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네 개가 다 아니라면 뭐 당연히 리포마스키고 리포마스키를 알고 계셨다면 징크가 등장하면 거의 무조건 리포마스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인체생리학과 병태생리학 약사 예비고사 시험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여성 호르몬 중 여성의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착상이 잘 되게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프로게스테론. 답을 골라주면 될 것 같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곳은 이제 피부라고 알고 있는데 피부 가장 위층이 이제 각질층. 다음에 뭐 이자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CCK, 콜레시스토키닌. 그리고 이제 광수용기에서 어두운 곳에서 활성화되는 기적은 이제 탈분극, 이런 보기 이렇게 골라주는 거고, 이제 운동할 때 심전도 변화를 뭐 묻는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뇌신경 중에 얼굴과 관련 있는 신경은 이제 그림이랑 같이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왔었겠죠. 그다음에 혈액의 삼투압 조절하는 성분은 이제 알부민이고, 뭐 제2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세포가 오그라든다, 아니면 계면활성을 분비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골라주면 되는 거고, 뭐 인슐린이 결핍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리포프로테인 라이페이즈 활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증가가 되고, 또 단백질 분해 증가, 뭐 이런 보기 아마 조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 에피네프린 작용하면은 먼저 CAMP가 증가하고 이제 글리코겐 분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뭐 CAMP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화 뭐 이런 보기를 골라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봤고, 다음 약물 치료학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뭐 9살 이하 소아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이건 약물 치료학이랑 이제 실무 실습이랑 또 겹치는 내용이고 좀 더 실무 실습에 이제 내용을 잘 정리를 강의에서 해놨고 이제 하이드로코데인이 12세 이하 금기이기 때문에 9세 이하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하이드로코데인 답이 되고 임산부 1등급 금지 약물은 바로 스타틴이죠. 이외에도 임산부 1등급 금지약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이것도 약물 실무 실습에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스코폴라민 패치의 복약 지도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거 아니면 급성 통풍이 있을 때 쓰는 약, 코리친, 급성 신송상 일으키는 약은 대표적으로 리튬, 요 약물 치료약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AKI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시신경병증도 일으키면서 말초신경병도 일으키는 약은 보기를 저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약물 치료약의 결의 가제네성 A그룹에 보면은 리네졸리드가 시신경병증이랑 말초신경병증에 부작용이 있어서 비타민 B6 이제 투여하는 걸로 복용하는 걸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복원된 거엔 없지만 뭔가 리네졸리드가 답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뇨병 임산부의 1차 치료제로 가능한 것은 인슐린, 뭐 ASCVD와 2형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서 사용하는 당뇨약 중 1차 약물은 SGLT 이니비터가 이제 ASCVD에 이득을 있기 때문에 뭐 엠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이런 이제 보기를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서 2시간 뒤에 처치를 하게 되었다. 주어야 할 약은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에 알티플레이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티플레이즈 약을 이제 골라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핵약 복용 중에 시력 이상, 대표적인 개탄부터 부작용이죠. 그다음에 APL 치료에서 이다루비신과 병행해서 사용되는 약물은 트레티노인, 이것도 약물 치료학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고를 수 있는 이제 문제 보기는 좀 길 수 있지만 어떻게 이제 포인트 되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해서 답을 바로바로 고를 수 있게 약물 치료학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를 봐보면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저항 복용지도 여기는 좀 실무 내용 같네요. 노인이 뭐 벤스트로핀 복용 시에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은 당연히 한콜린 부작용이겠죠. 그다음에 페닐레프린 작용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수용체를 묻는 문제일지 그러면 양리학 쪽으로 넘어가겠고 경구 투여하는 항진균제, 뭐 털비나핀, 중증 우울증을 보이는 노인은 이런 노인의 케이스가 나왔나 봐요. 그다음에 그레이 베이비 신드롬 유발하는 약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람페니콜이 답이겠죠. 이런 것도 다 약물 실무 실습에 나오는 이제 부작용도 한꺼번에 잘 정리를 해 놓았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계의 약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제 식도염 있어서 복용하고 바로 눕지 말라고 복약 지도를 하죠. 그 다음에 노인이 안티콜리너지 복용 중에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은 이제 선망이겠죠. 항콜린 부작용. 그다음에 항히스타민계 약물 중에 중추가 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은 뭐 로라타딘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약물 치료학 좀 앞부분에서 이제 뭐 세트리진은 상용량에서 좀 진정작용이 있고 로라타딘은 고용량에서 졸리고 마지막으로 뭐 펙소페나딘은 이제 상용량에서도 졸리지 않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로라타딘 골라준 것 같고 그다음에 COPD 환자가 처음 복용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FEV 뭐 수치도 이렇게 나와줬었나 봐요. 아마 이제 호흡기 라바라마 이런 게 나오겠죠 거기에. 그래서 그런 거 골라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리학을 볼게요. 뭐 트라마돌과 부프레놀핀 약을 같이 쓰는데 효과가 좋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래서 부프레놀핀은 뮤 리셉터의 이제 아고니스트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카파 델타 카파 안타고니스트 뭐 이런 이제 조합 보기를 골라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실금 치료제 중에 M3에 작용하면서 중추신경에 영향이 제일 적은 것은 요실금 치료제 중에 M3 선택적인 항무스카린제가 이제 솔리페나신이죠. 솔리페나신이 보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알로퓨리놀과 아자타이오프린을 같이 사용하면 이거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혈중 농도가 상승해서 부작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 외에도 NF-카파 T 인산화 효소 저해하는
저해작용이 있는 약물, 이런 기전을 묻는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이면서 방수 배설 촉진하는 게 란타나 프로스트, 그다음에 코데인 대사에 관여하는 CYP, 이제 대표적인 CYP 외워야 되는 것들을 양리학 초반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코데인 대사에 관여하는 거는 CYP2D6겠고, 그 다음에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 이니비터, 뭐 이런 전구체 키워드 문제. 항암제가 나왔다면은 이제 에토포사이드가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보기 중에 저 에토포사이드가 답으로 골라주면 되고, 레이아노이드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은 단트롤렌, 뭐 알파와 베타에 둘 다 작용하는 것은 카베딜룰. 이것도 이거 약물 치료학이나 양리학 쪽에 정리를 알파, 베타 블로커 중에서 알파에도 작용하는 것도 정리를 해놨고, 요즘에도 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약물 행정을 보면 나와야 될 것들이 나왔어요. 약물행정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뭐 심평원에서 하는 일 이외에도 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크게 하는 일을 무조건 알아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강의에서도 사회보험에 관해서 맞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단체들, 뭐 보험급여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구분하는 문제래요. 아마 현물급여랑 현금급여, 건강보험급여에서 현물급여랑 현금급여를 그저 구분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건강보험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건강보험을 하는지 무조건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 대비가 됐었던 문제이고, 렉시콤 이것도 1차 문서인지 2차 문서인지 3차 문서인지 특징이랑 그에 따른 이제 종류도 다 암기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렉시콤은 3차 문서죠. 주로 에너지 대사, 당질, 지질, 아미노산, 단백질, 유전 이렇게 파맥스 각 본강의의 내용에 나오는 단원들로 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약동학과 공통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약동학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고 전자전달계, 그 다음에 해당계, 자 ADA 결핍증, 이것도 뭐 해당계쯤 아니면은 단백질이나 이런 데서 나오겠죠. 갈락토세미아 이런 거는 이제 마이너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추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락토세미아는 마이너한 문제 추후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하 구하는 문제, 요거는 아미노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아미노산 부분에 보충 교재로서 제가 추가해드렸고, 단백질 분리하는 거, 요것도 단백질 단원에 나오겠죠. 요것도 제가 보충 교재로 추가해드렸습니다. DNA에 효소 처리했더니 가닥이 풀어졌다. 자, 요거는 DNA 복제 단원에 나오겠죠. 대부분 보시면은 저희가 배웠던 그 부분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헤모글로빈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지만 보충 교재로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핍 시 용혈성 빈혈이 일어난다. 아까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결핍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결핍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거, 지금 이번에는 장질대사 효소 결핍증 요걸로 추가를 해드릴 건데 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요소, 당연히 이것도 지질단원 있을 거고, 이당류 당질단원, 그 다음에 엘로스테릭 엔자임 요것도 효소단원. 자, 이제 뮤테이션 나오는 거 보니까 유전단원이겠죠. 이거는 자, DNP의 세포 전자전달계죠. 우리가 늘 외웠던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세포 골격이랑 세포의 바탕질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 부분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안 했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당류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자, 이것도 당질 단원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본강의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강의만 잘 들으셔도 요것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으시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외의 부분 플러스 알파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합격까지 연결이 되시겠죠. 그죠? 왜냐면 본강의만으로는 사실 플러스 알파 본강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어디가 나올지가 사실 염려가 돼서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지식들 그런 거는 다 대비를 해보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 지식 분석을 해서 나온 플러스 알파 지식 부분들은 제가 이제 대비가 들어가서 이 부분들은 다시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대비해야 될 알파 지식들이 있는데 뭐뭐 있냐면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이제 헤모글로빈에 대한 지식이에요. 헤모글로빈에 대한 지식인데 요거는 이제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 영역에서 문제를 냈는데 사실 문제 내용은 생리학까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 걸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커버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사실 원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 수 있었어요. 상식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었는데 이제 계속 출제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식적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보충 교재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는 마이너한 문제예요. 마이너한 문제. 자, 이 부분들은 생각 대부분들 학생분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 목적인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사실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라서 요건 사실 걱정을 해도 걱정은 계속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이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나왔던 문제는 대비는 다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여기는 이제 효소 결핍 문제로 많이 나와요. 효소 결핍이 이제 메인으로서 약간 나오는 추세인 것 같고요. 결핍증으로 인한 질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당질 대상, 네, 예방약학은 첫 번째, 가임기 여성의 생존율을 포함해서 계산된 출산 지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역학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생존율을 포함해서 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없었다면 정답은 총 재생산율이 됐을 거예요. 그냥 가임기 여성이 낳는 이제 아이의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지표를 이제 내는 게 이제 총 재생산율이고요. 그 낳은 여자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가는 그 지표까지, 그 숫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은 순재생산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틸렌 글라이콜의 해독제는 정답은 에탄올.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시험에 이미 2번이나 출제됐던 문제예요. 이 에틸렌 글라이콜은 자동차 부동액의 원료인데 단맛이 나서 이제 단맛을 내는 재료와 혼동해서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었죠. 그때 에탄올이 해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다음에 예비시험에 얼마든지 재출제가 될 수 있는 키워드고요. 다음 연구 중 빗뚫림이 제일 적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하면서 연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선후관계가 분명한 연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정답은 무작위 배정. 이건 정의예요. 단순 암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회 예비시험 출제 문제인데요. 살충제. 그리고 새 껍질이 얇아진다. 이게 키워드. 그 다음에 중독 시 간장의 간괴사. 이거는 정답은 DDT였습니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죠. 그 다음 축색장애를 일으키는 신경 독성 물질은 아크릴아마이드. 이거는 단순 암기, 독성학에서 나옵니다. 다음 문제가 중요한데
대량 폭로되었을 때 소변의 폭로 지표인 알락가 상승하는 중금속은 정답은 납 바로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꼭 납이 아니더라도 각 중금속별로 이제 소변에 이제 대량 폭로되었을 시에 소변의 폭로 지표가 각각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강의 때 제가 그 각 중금속별로 어떤 지표가 이제 폭로가 되는지 이제 정리한 표가 있는데 거기 그 표를 그냥 암기해 주시면 1점을 바로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너무 아까운 문제죠. 의약품 분석학을 볼게요. 기기 분석학은 난이도를 매우 어렵게 내지 않아요.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요. 일단은 공부 방법은 수업 때 제가 이제 이쪽 파트가 어렵다 보니까 아주 쉬운 단어와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정말 쉬운 말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이쪽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이제 시험 분석학이잖아요. 이제 어떤 물질 X에 대한 이제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석 방법을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의 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일단은 제가 3가지만 한번 픽업을 했는데요. 다음 주 라세미를 측정하는 분석법은 보기는 5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라세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성강도 분석법을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분석법 중에 라세미를 이용하는 분석법은 이 성강도 분석법밖에 없다. 다음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하는 시험법은 보기는 뭐 당연히 5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영어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 문제는 파장을 캐치를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파장이 짧은 빛. 여러분 여기서 파장, 파수, 파장과 파수에 대한 그 단어의 이제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제 반대의 개념인데요. 파장은 이제 빛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수는 그 단위 시간당 얼만큼의 빛이 진동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분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의 20분, 25분 정도 되는데, 사실 그 기출문제 영상은 더 긴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좀 편집을 해서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설명에 그 2번째 들어가기 전에, 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보셨던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한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말 그대로 총평이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나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영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요 말에 인정을 하겠지만 거기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들을 충실하게 암기했다면은 60% 아니 70% 정도를 맞출 수 못할 시험이었느냐는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에서도 하나 짚어드렸듯이 분명히 여기 계신 뭐 10명 계신가요? 10분도 봤을 때 저거 아는 내용들인데? 풀만한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혹은 어렴풋이 기억 저편에서 저거 봤던 내용들인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여기서 60개를 못 맞춘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죄송하지만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못할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었다. 오해는 어떨지 모르지만 4회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의 2번째 순서, 2024년 5회 이번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전략을 보시기 전에 지금 잠깐 최근에 약사 예비 시험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고 국가고시까지 패스해서 현재 해외 약사님들 중에서
일본 약사님이신데 지금 그 한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겠죠? 합격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일본 약대를 졸업하고 2021년도에 약사 예비시험 2회째에 합격해 현재는 서울에서 약국 약사로서 근무 중입니다. 시험은 1회, 2회 두 번을 보았지만 1회 때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공부를 못했고 1회 수험 후 바로 준비를 시작해 사실상 준비 기간은 1년 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은 대부분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친숙했지만 몇 가지 한국에서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생화학, 병태생리학, 기기분석학 같은 이 기초과학에 관한 과목들은 내용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편이라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양리학, 약물치료학 같은 이제 임상에 관한 과목들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은 없었고 용량이나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제조품질 같은 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실무 과목들은 완전히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배우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자료로 공부하기에는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이나 약물 실습, 약국 경영의 경우 내용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시험 자료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긴 한데 특히 제조 품질의 경우 국가시험 자료로는 맥락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독학을 한 이유는 기존에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학에서의 어려움은 아무래도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스스로 공부를 옳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스터디 그룹으로 모여서 한다면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공부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지식을 서로 알려주면서 공부도 되고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지식도 얻을 수 있어서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독학이라면 이 부분은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학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비시험을 준비해주는 학원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퀄리티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해서 독학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시험을 거쳐서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연이 생겨났고 노하우도 그만큼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독학보다는 안전한 학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본 약사고시를 마친 상태에서는 기초학문부터 임상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한국 약사고시 기준으로도 거의 100%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실무 과목만 대비를 하면 되는데 일본 약사고시가 끝난 시점에 바로 이 공부를 들어가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본 약사고시를 커트라인 겨우 맞춰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합격할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로 실무 쪽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 그리고 내용 연결성이 높은 과목들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 생리학은 양리학과 연결되고 양리학은 다시 약물 치료학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생화학, 생리학 등 기초 과목을 먼저 훑어본 후에 임상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이 시점이 대략 기초 과목 4개월 후 임상 과목 4개월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8개월 동안 실무 과목들을 조금씩 도전해 보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략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4개월의 경우에 기초 과목과 임상 과목의 복습에 더해서 앞서 생각해 놓은 실무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전 과목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린 과목은 분석화학, 의약품 합성학, 제조품질학, 물리화학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해당 과목은 처음부터 버린 것이 아니라 공부를 진행해 보고 시간 투자해서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진행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1대1 개인 튜터링을 통해 대형 학원들보다 더 정밀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 예비시험을 대비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시험 범위 또한 애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비시험 난이도의 본질은 어떻게 과목들을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막연함입니다. 튜터분들에게 질문을 통해 그 막연함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예비시험을 보셨던 약사분들이 직접 튜터링 해드리고 있어서 공부 내용은 물론 시험에 대한 마음가짐과 경험치라는 그 부가적인 것들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외에서 약사고시를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약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약사 예비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이지 저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맥스에서 방법을 찾으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보셨던 그 예비시험 합격 약사님을 포함해서 이 약사 예비시험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시험 전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역대 약사 예비시험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과목별로 난이도와 유형에 따른 전략적인 과목 학습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시험 준비를 이제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지는 이제 약사님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 보통 이제 예비 시험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 9개월 남겨두고 또는 이제 6개월 아니면 뭐 3, 4개월 남겨두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죠. 이제 그렇게 시험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본인이 과거 약대 이수 과목과 예비 시험 간의 유사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기준으로 학습 수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그 가장 중요한 학습 전략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김 선생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렇게 예비 시험 과목들에 대한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을 때 뭐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지만은 5개월, 4개월 정도 남고 점점 줄어들 때 어떤 과목을 버리고 어떤 것들을 꼭 잡아야 되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이제 또 정리해드리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은 시점, 그러니까 작년 예비고사 끝나자마자 다음 올해죠. 올해 예비고사를 준비하신 분들께는 화학 관련 과목들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걔네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뒤로 갈수록 단순 암기, 아까 말씀드린 1교시, 3교시 과목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땡겨오기가 더 좋아요. 120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래서 사실 먼저 공부한 과목들은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분 화학 관련 과목들은 암기도 당연히 많이 필요한데 이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해를 하는 경우가 기억이 더 오래 남죠. 예, 생략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갈근이 푸에라리안이라는 그 물질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푸에라리안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아는 겁니다. 단순함이죠. 얘네가 휘발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은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걔네들 이해 위주 과목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기억 저편에 넘겨놓은 상태에서 까먹을 때쯤 한두 번 보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생물 과목들에 훨씬 집중하라고 드리는데 이렇게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는 사실 암기가 뒤쪽에 많이 남아 있으면 약간 쫄려요, 심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암기 과목들을 살짝 먼저 땡겨오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최대한 암기 과목들에 집중해서 땡겨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을 버릴지언정.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본인 이제 여기 본인이라기보단 여러분들 수강생 분들의 출신 약대가 어딘지에 따라서 많이 달려요. 근데 보통 미국 약대 쪽 나오신 분들은 약물 치료학을 되게 잘하세요. 약물 치료학이 하나의 큰 좀 약간 허들이거든요. 근데 그 허들을 이미 넘겨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할 양이 거의 3분의 2로 준다라고 3분의 2도 아니고 절반으로 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은 몇 과목들이 날아가요. 이렇게 그냥 안 해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넷플릭스를 공부하셨다면.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약간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합니다. 전략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합격 전략으로
학원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그런데 이제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4년간 독학으로 합격한 약사님들의 숫자 굉장히 학원을 통해서 합격했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사실 독학으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합격만 한다면 무엇이 이제 본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뭐 당연하지만 이제 학원을 통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받아야 이제 합격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냐?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학원에 과거에 이제 그 합격이나 레퍼런스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이라든가 어떤 서포트를 해주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긴 해요. 이제 강의의 전체적인 양, 제공한 자료의 양 대비해서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이제 수강생, 어떤 약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무조건 일단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강의도 많아야 되고 내가 다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제공하는 어떤 컨텐츠의 양이 많아야 된다. 거기에서 내가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또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김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이상적이고 이 지금 6개월 남은 시점에 있는 해외 약사님들한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과목별 강의의 양, 자료의 양 어느 정도라고 볼까요? 이제 이것도 앞서서 언급을 드렸었죠. 시중에 있는 그 문제집을 다 풀면은 네,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공부하면은 떨어져요. 왜 여기 간극이 생기냐면은 저희는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이제 당연히 약물치료학책을 첫 장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분은 그러니까 약물치료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약물치료에서만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합격이랑 멀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과목 간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을 때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부도 여러분들 그 미카엘 멘트식처럼 이제 포화 곡선이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공부를 뭐 이만큼 했을 때는 점수가 확 오르는데 거기서 이만큼 한다고 똑같은 양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장 효율 지점이 높은 곳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합성학 기초, 유기화학 쪽에서 많이 범하시게 되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문제 수준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해설을 드렸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실제 기출이니까 보셨기 때문에 막 나오는 내용들은 진짜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봐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사칙연산 수준이에요. 유기화학에서. 그래서 사칙연산만 할 줄 아는 푸는 문제들을 이제 피트를 공부할 때처럼 피트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인지 제 말이 단순히 사실인지 검증하고 싶으시다면 구글에 들어가서 피트 기출이라고 적으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은 난이도가 말이 안 될 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해설해드렸던 그 문제들인데 공부는 피트처럼 하고 있어요. 그럼 물론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면은 사칙연산,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은 당연히 사칙연산 문제들을 잘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만큼 공부해 가면서 이 옆에 떨어지는 다른 과목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혹은 이제 그렇게까지 공부해 나가면서 체력적으로 이제 딸리게 되죠. 그래서 어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A부터 Z까지 다 제공하는 거 좋아요. 사실 그것도 학원 입장에서 심지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말한 게 적중했다라고 얘기하기 참 편해요. 왜냐면 처음까지 다 설명하면은 당연히 그 중에는 다 얻어 걸립니다. 여기서 막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마케팅하기 참 편합니다. 왜? 내가 말했던 부분만 딱딱 집어서 딴 다음에 적중했다라고 마케팅하기.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거고 또 동시에 학원의 마케팅을 위한 선택으로서 참 좋은 선택이지만 정작 시험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고 그렇게 다 A to Z까지 공부하느라 다른 생물 과목들의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왜? 생물 공부할 시간이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만
딱딱 뽑아서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좀 납득 가능한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인강량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뽑아냈던 인강량이 한 20 몇 강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맘먹으면은 사실 3, 4일에 다 들을 수 있는 양이 한 과목 판단하는 전자래. 근데 저 공부하고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시를 학성학으로 들었는데 그 해당 과목이 다른 과목 공부에 피해를 끼칠 정도의,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끼치기 직전, 그렇죠. 넘어서는, 그 선을 넘어서는 직전의 양이 저는 가장 올바른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이제 고민을 할 때,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이상, 당연히 그 이상의 내용이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내용은 시험에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합격을 하고 봐야겠죠. 학문을 하고 싶다면은 대학원을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비고사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정도 양과 지식의 깊이가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원에서도 그렇게 제공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이제 미리 시험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일리 학습 과목, 위클리 학습 과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래닝을 짜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여기는 이제 데일리 학습 과목, 위클리 학습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암기량이 많은 과목들을 저희가 데일리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은 몰아서는 절대 못하는 과목들. 그래서 이제 합성학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제가 합성학 기초 아니에요? 합성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스킴을 짜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아까 클로피도그레드 예시 들었으니까 클로피도그레를 합성한다고 칩시다. 열 몇 스텝 정도가 되는데 열 몇 스텝을 다 암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클로피도글의 최종 구조만 암기할 겁니다. 클로피도글을 듣고 클로피도글의 구조를 그릴 수 있게끔. 근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거는 이제 그 문풀 라이브에 제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종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만 딱 뽑았을 때 그 중간 채를 최종 구조랑 끼워 맞춰서 맞추는 거예요. 그 스텝들 다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그걸 다 외우는 사람 없어요. 있겠지만, 네, 희박하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런 고수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0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 열 몇 스텝씩 곱하면은 1000개 이상, 혹은 2000개 이상 스텝을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부하가 한 과목이 걸리게 되면 다른 과목들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타협을 한 게 최종 구조만 외우자. 100 몇 개 최종 구조는 암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나. 생략학, 아까 말씀드렸죠. 갈근, 길경, 뭐 오미자, 인산, 산산 뭐 이런 애들 안에 지표물질과 지표물질의 그 효능 이런 것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알면 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냥 물어봐요. 요거의 효능은, 요거의 지표물질은, 요 지표물질을 갖는 생략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생략의 뭐 학명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 암기 생략 하나 빼놨고요. 그리고 아까 회로들, 그러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렴풋이 해당 과정을 알고 있지만 글루코스, G6P, F6P, F16PP 뭐 이렇게 그 회로들 있잖아요. 그죠? 과정들. 그 해당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펩사이클이라든지 그걸 하나하나 그리고 그 효소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이제 데일리 과목으로 빠져 있어요. 하루에 나눠서 무조건 이게 그날 어, 그 수업을 듣지 못하더라도, 왜냐면 수업 듣는 건 좀 편해요. 틀어놓고 필기하면 되니까. 근데 암기하는 건 내가 직접 골머리 싸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 뜻은 고통스러운 쪽이 맞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합격을 위한.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하루에 이만큼은 해야 돼. 라고 양을 정해놓은 과목과 그 양이 데일리 학습 과목이고요. 주간학습 과목 플래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본인의 왜냐면은 보통 6, 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포기한, 그러니까 내가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 박혀서 6, 7개월 동안 쥐죽은 듯이 공부한다. 이분들은 사실 시간이 충분합니다. 6, 7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 들어오신 분들은 생업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 과목들을 최대한 이번에 합격을 하거나 혹은 합격에는 가까이는 가야지. 라는 마인드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 추천 플랜에 대해서 김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 전까지, 지금까지 슬라이드에서 거의 비슷하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의 마지막 순서. 그래서 이번 2024년 5회 약사의 미션에 대해서 파맥스 합격 클래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맥스 약사 예비 시험 프로그램이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 컨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튜터링, 개인 1대1 튜터링, 그다음에 밀착 관리 시스템, 멘토링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맥스의 인강 프로그램의 특징,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과목별로 인강으로 최적화된 전용 제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스크탑이든 모바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필수적으로 지금 그 김 선생님께서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해서 정리가 돼 있어서 전체 16개의 인강 과목들에 대해서 약 270여 강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다른 학원보다는 압축돼 있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강이 연결된 수업 자료도 이제 어떤 모 학원에서는 엄청나게 1000페이지, 2000페이지, 3000페이지씩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압축해서 핵심적인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전에도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 김 선생님 보시는 이제 파맥스의 인강 프로그램의 인강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걸까요?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적어요. 양이 적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강량이 쓸데없이 많아지면 마케팅하기도 좋고, 저희도 인강 팔기 편해요. 왜? 다 있다? 뭐, 달콤하게 들리죠. 근데 그러면은 장담컨대 합격하기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진짜 쓸데없는 내용까지, 왜냐면 저는 유기화학을 좋아하고 유기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작정하고 늘리려고 하면은 어떤 모 학원처럼 100강 찍어낼 수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가르치면서. 근데 그러라고 문제가 그 수준도 그럴 수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자 되려고 이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싹 다 쳐냈어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그냥, 또 심지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간 것들은 제가 과감히 그냥 이거는 암기하시고 넘어가시죠 라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거기에 더 딥하게 궁금해서 튜터링을 신청하신 다음에 시간 잡아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요. 근데 항상 제가 그 동봉하는 말씀이,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준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강의 시수가 짧으면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거기 안 내용을 다 안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점 못 맞아요. 근데 100점 맞으려고 이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장담컨대 그거 다 섭렵하면은 장담컨대 70점 맞으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합격하는 게 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맥스에서 이제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1대1 튜터링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 1대1 튜터링은 이제 학원 중에서는 저희밖에 파맥스만 제공하는 추가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맥스의 1대1 튜터링의 어떤 목적, 이거는 이제 인강 학습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강의하고 해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맥스의 인강이 이제 중요한 섹션 위주로 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 인강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제 튜터링을 통해서 선생님과 1대1로 같은 어떤 맞춤형으로 해서 일종의 과외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추가 학습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저 튜터 선생님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뭐 해당 과목에 대해서 공부 방법, 진도 체크, 뭐 학습 계획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께서는 이미 저희 그 파맥스에서 튜터링을 학생들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튜터링이 학생들한테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우선 지식적인 면에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지식적인 면보다 전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지식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료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이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제가 지식적인 부분 플러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멘탈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양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거를 제가 줄여도 많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줄였는데도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시험을 막 여러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유형을 막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60점 딱 맞고 턱걸이 해도 상관없잖아요. 딱 붙고 끝낼 시험인데 그러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험에 그리고 혼자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 또 이거를 뭐 어디다가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시험을 본 사람이 수능같이 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시고 중도 포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끝까지 그냥 완주하면은 약간 꾸역꾸역 하면은 60점이 못 맞을 시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외국에서 약사를 따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약사라는 직업이 되게 공부를 많이 요하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을 이미 갖추신 분들께서, 혹은 증명하셨고 된 분들께서, 요거를 그냥 꾸역꾸역 하다 보면 60점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사실 그 정도 점수를 많이 본 적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살짝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라서 60점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끝까지 완주하는데, 이제 내가 공부 방법도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냐 물어보면서, 이 방향성도 많이 물어보면서, 개개인의 약간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세 번째 이제 완벽한 밀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밀착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매월 작년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문제풀이 라이브, 문제풀이 해설 라이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과목별로 파맥스에서 지정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과목별로 요게 8월 달에는 합성 기초, 뭐 9월에는 합성 의학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강생들은 뭐 사실 등록하고 나서 즉시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인강학습하고 직접 공부를 해도 되는데 이제 또 어떤 수강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저희 현재 수강생들은 이제 그 월별로 시험 전까지 이제 파맥스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걸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월 지정 과목들에 대해서 문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뭐 김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라이브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해설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 교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요령이나 해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이후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2회독하고 5회 뭐 3회독 그리고서 국가고시 약사 국가고시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문제 해설하고 6월 달엔 파이널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저희가 이제 밀착 관리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실 분들, 해외 약사님들도 다 이제 해외 약대 재학생 때 학교에서 그룹 스터디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약대생들도 다 하고 있는 이제 같은 형태죠. 그래서 파맥스에서 이제 수강생 약사들이 약사 면허 국가, 그다음에 매주 평균 학습 시간, 그다음에 본인들의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룹 스터디 조를 구성하고 여기서 어떤 같은 목적 같은 요소들을 갖고 이제 그룹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이제 파맥스에서 그룹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큰 면은 역시 멘탈 관리의 일종이니까 제가 멘탈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중간에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합격하는 시험으로 이거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가장 사실 저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가장 상황을 이해를 잘 해줄 만한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한 7분 정도 남아 계신데 7분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묶어드리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암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암기를 영어 단어를 500개를 외운다고 해보고 1000개, 혹은 제가 볼 때는 5000개, 10,000개 이상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 10,000개 외우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강제성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도 수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들 다 해오는데 나 혼자 안 해가면 약간 쪽팔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눈치를 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스스로 공부라도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냐 또 물어보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운영되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제 일주일에 데일리 과목들 어디까지 해오자, 얼마큼 암기해오자, 그럼 스스로 여러분들 문제를 서로 주고받고, 백지에 쓰거나 해서 채점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증 톡방에다 올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톡방 안에 있는데 그냥 보고 넘겨요. 잘하고 계시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잘 안 해오시거나 계속 결석하시거나, 이게 두세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개입을 하죠.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돼요, 방을. 왜냐면은 방해가 됩니다, 다른 분들께. 이게, 내가 안 했는데 왜 저분들 방해가 되지? 방금 제가 목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남들이 다 해오는 환경에서 나 스스로도 압박을 받고 눈치를 보니까 공부를 해 나간다. 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결성을 시킨 건데, 한두 명 안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안 해왔네? 그럼 이제 안도감이 들죠.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아직 합격률이 30%가 되지 않았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4명에서 그룹을 친다고 했을 때 한 명 붙으면은 평균대로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게 되는 사람 심리상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 제대로 안 해오는 분들은 저희가 내보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고, 다른 그룹으로 배정을 하거나 남으신 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조금은 타이트하게. 하지만 그거 외에는 제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어떤 침묵을 다진 행위들은 터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막 탑을 찍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60%를 유지하면 되고 꾸역꾸역 할 만큼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붙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상황을 해외 약대 출신 한국 약사분들이기 때문에 붙고 나서는 그 다음 시험도 붙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목적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들은 제가 정해드리진 않고요. 여러분들끼리 정해드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죠. 어떻게 상의를 나누시고 규칙 같은 걸 정하실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담임 멘토를 매칭해서 그 학습 이외 멘탈 관리에 대해서 상담,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갖습니다. 이 어떤 담임 배치를 통한 멘토링, 이게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뭐 파맥스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멘탈 관리를 통해서 대화를 풀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학습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설명드렸던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 파맥스 프로그램 특징 이외에 또 다른 것들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다른 곳들과 달리 이제 저희는 총 튜터 선생님이 5분으로 계시고 5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외 약사, 해외 그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이런 그 약대 출신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한국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떤 같이 그 각 과목별로 배치가 돼서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한국 약대 출신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 해외 약대 출신들이 그다음에 약사 예비 시험과 국가고시를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배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튜터 선생님들 중에서 이 약사 예비 시험을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별도의 자기만의 어떤 노트, 핵심 노트, 요약 정리본들이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서 수강생들한테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2024년 5회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파맥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는 16개 인강 전 과목 그리고 총 30회 튜터링, 개인 튜터링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각 과목별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과목당 2, 300문제 이상의 과목 문제들을 제공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직접 참여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달에 이제 5, 6월 달 중에 파이널 모의고사 금년 6월 달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4회 약사 예비 시험을 대비해서 이 저희가 제출한 이제 모의고사 2회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예비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서 적중됐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해 보면은 저희 그 파맥스가 특히 이제 해외 약사분들 중에서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약사 예비 시험을 치르셨는데 불합격돼서 아까 보셨죠 슬라이드에서 100점, 120점 그 사이에 있었던 분들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를 A부터 Z까지 다시 공부하기도 되게 애매하신 분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맥스의 강의 자체, 자료 자체가 압축하고 핵심적인 것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해외 약사님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온라인용으로 인강과 튜터링이 모두 다 최적화돼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약사님들한테 더 좋지 않겠나. 현장 강의가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된 시간 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다음에 노베이스 상태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1대1 튜터링이 있다 보니까 그 저희 튜터 선생님들이 그런 수준에 맞는 분들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학습을 티칭하기 때문에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등록 비용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요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벌써 어, 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 설명에는 모든 순서가 다 끝났고요. 끝으로 이제 김 선생님 이번 2024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 드리고 싶은 말은 격려가 될 만한 격려를 위한 정말 격려의 말이라기보단 하면 돼요. 제가 봤던 분들은 제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드리는 자료 다 외우고 그리고 네. 근데 그 과정이 당연히 쉽진 않아요. 그 하라는 게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못할 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 늦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작해서 붙이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늦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김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해외 약사로서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시험까지 합격하는 이 과정, 도전의 시간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맥스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한 발짝 더 나가신 분들이 직접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 마음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번호를 통해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까지 한 발짝 더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